네, 안녕하세요. EBS 스타 강사 특강 진행을 맡은 강민영입니다. 3월 학력평가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9일 4월 학력평가가 치러졌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또 시험을 보게 되면서 우리 고3 학생들 아무래도 긴장감과 부담감이 더해졌을 텐데요. 시험, 물론 결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수능이죠. 이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번 시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했습니다. 4월 학력평가를 심층 분석하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국어의 남국민 선생님, 수학의 김세식 선생님, 영어의 주혜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는 곧 수능이 7개월 정도 남았다는 소리인데요. 수능이 7개월 남았고 새학기는 벌써 시작된 지 한 달이 됐고 전체 시험은 2번이나 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한창 조급함을 느낄 시기입니다. 대개 수험생들이 이제 겨울방학 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3월 첫 학평에서 발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시험에는 내가 뭔가를 보여주리라. 막 이를 갈고 칼을 갈고 했을 텐데 또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이 또 부쩍 뛰어오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잖아요. 왜 의욕이 넘치고 또 이제 목표가 뚜렷한 학생일수록 결과에 또 쉽게 실망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좀 낙담한 학생들이 그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3월 11일에 치러진 3월 학력평가 채점 결과가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3월 학력평가 성적표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성적표가 나온 이상 이게 또 참 궁금하거든요. 김세식 선생님, 이 3월 학력평가 성적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하죠. 뭐 무관심한 아이들도 있고 정말 흐뭇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도 있고 또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난 다음에 정말 잘 봐야지 하고서 이를 가는 학생들도 있죠. 그중에 저희 반 학생 중에 한 명은 나 진짜 이제 공부만 할 거야 하고 머리도 깎은 학생도 있어요. 예, 오랜만에 봤습니다. 삭발한 네. 학생. 예, 그렇죠. 삭발투혼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3월이든 4월이든 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게 어디 부분이 부족한지 찾고 활용을 해서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학생들이 이제 국영수만 위주로 좀 하는데 사실은 사탐, 과탐도 좀 함께 해야 같이 실력이 좀 올라갑니다. 갑자기 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국영수뿐만 아니라 사탐, 과탐도 방학 전까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꾸준히 해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목을 꾸준히 천천히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4월 학력평가는요. 고3 학생들만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 자, 이 4월 학력평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번 4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기초 체력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9월 모의평가나 대수능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 지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향에 있어서 좀 다소 상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맞았다, 몇 개 틀렸다 이런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의 단어 기초 체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나의 구문 기초 체력이 어떤지 평가하는 시간이었다 생각하시고 이제 남은 수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4월 학력평가가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고 또 지난 3월 학력평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과 난이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어부터 짚어볼게요. A형, B형 마찬가지인데요. A형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전형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어떤 구성, 유형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경향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출제 방식, 지문의 뭐 구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문제 유형이라든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3월 학력평가하고 대비해서 어땠는가가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지문 독해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독서 분야하고 문학 분야 마찬가지인데 독서는 약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좀 껄끄럽다 할까요? 네. 쉽게 이렇게 정보가 바로 들어오지 않는 조금 좀 어려운 글들이 지문이 좀 어려운 글 그런 세트가 있었고 대신 문제는 좀 쉽고요. 네.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문학이 좀 작품이 낯선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독해하기 겁먹었는데 문제는 또 쉽게 풀리고 뭐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3월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난도로 얘기하자면 비슷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B형 경우는 어땠나요? 네, B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B형도 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계속 출제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B형의 경우에는 특별히 약간 A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특징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3월에 비해서 문학이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문학이요? 네네. 그러니까 낯선 작품이 상대적으로 3월보다 많아진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문제도 이제 뭐 자세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약간 복잡한 문제들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학생들이 시험 상황에서는 사실 별것 아닌데 그 함정들에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3월 학력평가와 비교했을 때 A형은 좀 지문 독해가 어려웠고 B형은 문학이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수학의 경우에는요. 지난 3월 학력평가에서 수학 A형이 좀 다소 어려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김재식 선생님. 예, A형 출제 경향을 말씀드릴게요. A형은 사실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출제 경향을 잘 지키고 있고요. 첫 번째,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다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제도 역시 빠짐없이 배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문제조차도 상위권 학생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게 나눠놨어요. 21번, 30번이 상위권 문제라는 걸.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진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하위권에게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상당히 좀 어려웠을 느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학, 특히 B형이 다소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학력평가에서 이 수학 B형의 수준은 어땠나요? 아마도 작년 수능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월보다는 첫 번째 4월 평가를 해본다면 첫 번째 3월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동안 잠깐 안 보였던 무한 등비급수 문제와 그 변화율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특히 변화율 문제는 30번 문제로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특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제 배치 21번과 30번을 꼽았는데 특히나 21번에서 생각보다 좀 쉽게 푼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피로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지금 냉정하게 풀어본다면 21번도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어에 이어서 수학도 3월 학력평가와 비교했을 때는 좀 다소 어려웠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영어는 어떻게 출제됐을까요? 주혜연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최근의 수능 경향에 맞게 이번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굳이 3월 학평과 비교하자면 난이도의 소폭 상승이 있긴 했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3점 배치되어 있던 문항, 그리고 단락 순서를 찾는 문제 중에 역시 3점 배치되어 있던 문항이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거나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문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살펴봤는데요. 3월 학력평가와 비교해서는 다소 조금 어려웠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대표 문제 유형과 또 새로운 문제 유형, 또 주목해야 될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국민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EBS에서 국어 영역을 가르치는 저는요, 남국민입니다. 항상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보느라 여러분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제일 긴장되는 시간 아닙니까? 4월 합평도요,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과 내가 몇 점 맞았다 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은요, 아 내가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정복했어야 할 유형이 무엇이었다, 아 내가 이런 거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거요 잘 챙겨서 다음번 시합에서는 절대 나에게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게 만드는 현명함, 그걸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 문제 유형들을 몇 가지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죠. A형 두 문제 하고요, 형 두 문제 이렇게 각각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A형의 대표 유형이에요. 물론 모든 유형이 다 대표 유형입니다. 앞에서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항상 반복되는 문제들, 그 유형들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대표 유형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B형과 다른 A형 학생들만의 시험의 주요한 특징, 아무래도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이 한꺼번에 출제된다라는 독서 분야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과학 분야에서 한번 대표 유형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렇게 문제 보다시피 이제 세부 정보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과학 지문이었죠. 지방의 체내 소화 과정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이렇게 보기에다가 소화 단계들을 도식화를 합니다. 그죠? 보통 이런 문제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의 내용들을 그 보기 안에다가 적용해가면서 정보들을 제대로 진술했는가 아닌가를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금 까다로웠죠. 3점 달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리글리세리드가 뭐 2번 선지에서 쪼개진다 이랬는데 지문에 의하면 그 재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체크했어야 과정에서 B단계에 해당되는 올바른 선지로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을 그런 문제예요. 과학의 중요성, 과학 지문의 중요성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대표적인 유형으로 A형에서 이 문제를 한번 18번 문제를 선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형인데요. 물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나?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주목해 보죠. 항상 우리가 문학에서 만나던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기에다가 자료들을 주고요. 그 준거에 맞춰서 작품을 감상해봐라.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자, 고전시가에서 2휘 1의 전가팔곡이 출제가 되고 보기를 줬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려는 이유는 이겁니다. 보기가 그냥 평평한 텍스트로 되어 있었던 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만나왔던 문제인데 비주얼부터 약간 다르죠? 그죠? 보기를 뭔가 정리해 놓은 자료처럼, 그래서 작가의 삶이 어떻고 그다음에 창작 동기가 어떻다는 것으로 나누어서 구조화한 그런 보기를 제시한 살짝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계된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연시조들의 각 수를 감상했을 때의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됐습니까? 자, A형 요 두 문제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독서 하나, 문학 하나 제가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B형이에요. B형은요, 대표 유형. 모든 문제가 다 대표 유형입니다. 물론.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어요. 이번 B형 4월 합평은요. 문학 분야가 3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웠다. 작품이 좀 낯선 작품이 나온 것도 그랬습니다만 문제들도 복잡했다. 그래서 복잡했던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B형의 대표 유형이에요. 이거 고전 소설 문제에서 항상 우리가 만나는 사건 전개 양상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흔히 고전 소설에서는 저렇게 A, B, C, D 같은 저런 공간의 이동을 매개로 해서 보기에다 도식화한 다음 그걸 매개로 해서 1, 2, 3, 4, 5번 선지에서 줄거리 제대로 파악했는가? 라고 묻죠. 늘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유형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문제 조금 독특한 점이 있죠. 뭐냐고요? 저 공간 A, B, C, D에다가 인물의 유형들을 또 한 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어떠니, 적대자가 어떠니, 조력자, 동조자 이런 개념들을 막 여기다 집어넣고 선지들을요, 인물의 이름을 갖다가 따옴표로 제시하는 그런 형식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지? 조력자가 누구지? 동조자가 누구지? 이것까지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만든 문제 유형이었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계가 더 가미된 문제, B형의 난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 유형으로 제가 선정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사실 작품 자체는 고전 시가에서 안조원의 만원사라는 조선 후기의 유배가사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 자체는요, 여러 차례 시험에서 만나왔던 기출 작품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3,500여 구나 되는 긴 장편 가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때마다 각기 다른 대목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다라는 것만 알고 각 대목들은 시험 지문에서 처음 만나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당황했던 학생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기 1과 보기 2를 활용해서요. 지금 작품의 비교 감상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대화라는 어떤 매개를 보기 1에다가 설정을 한 다음에요. 보기 2에다가
동일한 작가 안조원이 쓴 만원사 답이라는 작품. 그래서 말하자면 연작 시리즈물 중에서 만원사의 화자를 청자로 삼아서 그에게 이웃 주민이 위로의 말을 건네는 또 다른 작품을 여기다 보기에다 제시를 한 거죠.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현재 뭐 A형이든 B형이든 마찬가지인데요. 국어에서 이렇게 보기에다가 별도의 작품을 추가로 제시하고 비교 감상하는 문제는 흔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32번, 33번 두 문제를 세트로 묶었어요. 그죠? 그 뭐 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32번도 나름대로 까다로웠지만 특히 33번 문제의 유형 이거 보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제 생긴 건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요. 원래의 텍스트인 만원사에 등장하는 양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래서 그 양반이 말을 하는데 거기 그 상황에서 청자는 누군가? 그 다음에 만원사 답에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청자는 또 누군가? 이런 관계가 아주 복잡한 관계, 뭐 어떤 머릿속의 세팅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뜯어서 생각하면 그다지 복잡할 거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 수능에서 만약에 이렇게 꼬아서 한 단계를 더 생각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꼭 눈여겨 잘 봐두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꼭 씹어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공을 기르는 그날까지 저는 함께합니다. 저는 EBS의 남궁민이었습니다. 네, 국어 영역 유형별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4월인데요. 이제 4월이다. 아니면 벌써 4월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을 겁니다. 자, 전체적인 입시 캘린더를 놓고 봤을 때 이 4월 어떤 걸 준비하고 또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김재식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예, 3월 시험은 1, 2학년 공부나 아니면 겨울방학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4월은 이제 3월과 비교해 자신의 가능성을 얼마나 이끌어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평가의 예상 점수, 4월 학력평가 예상 점수를 활용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런 걸 찾아서 우리 육모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4월 말경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모 대비도 중요한데 수시를 위해서는 우리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즉 1차 지필평가를 대비하는 여러분들 학습 계획을 수립해서 공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지필평가 또 중간고사라고 부르는 1차 지필평가가 있는데요. 이 내신을 반영하는 또 대학들이 많은 만큼 내신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주혜연 선생님, 내신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번 시험은 부족했던 지난 그 내신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내신 시험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연계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내신 시험에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시중에 떠도는 변형 문제 구해서 공부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내신, 수능 그 어떤 것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지문을 분석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내신과 수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분석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4월하고 5월에 모의 논술을 좀 실시한다고 했는데 논술 준비하는 수험생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남궁민 선생님? 네.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있죠. 무턱대고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령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비트박스는 북치기 박치기, 논술은 이 두 가지. 지원 대학의 출제 경향을 일단 분석해야죠.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최근 몇 년간 어떤 문제들을 내왔는지를 보고 어떤 지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내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전문가의 눈이 좀 더 가미가 되면 더 좋고요. 그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인데요. EBS-I를 활용하라는 게 중요한 팁이에요. EBS-I에는요. 우리 강의, 수능 강의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시 논술이라는 탭을 누르면 그 안에 각 대학별 맞춤형 논술 대비 강의들도 떠 있고요. 그리고 1대1로 심지어는 논술 첨삭 서비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I를 잘 활용하라는 것.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당부할게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논술을 내가
논술 전형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입시 전문가와의 상담, 이제 일단 학교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EBSI의 수많은 그 입시 자료들 또 분석 위원 선생님들의 어떤 강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먼저 판단해서 효율적인 길을 찾아서 진짜 현명한 선택 결과로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글솜씨가 내가 좀 있으니까 논술에 무턱대고 덤벼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수능 외에도 다양한 입시 전형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월이 정말 중요한 달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유는요, 뭐 집필평가도 있고 또 모의 논술평가도 있지만 무엇보다 2016학년도 수시 요강을 뭐 지난해 한 4월 정도 이쯤에 많은 대학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수시 모집 준비한 학생들은 4월이 또 중요한 달이 될 텐데요. 어떤가요, 김지식 선생님? 예,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어떤 눈높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수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 요강 분석과 준비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 목록을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자. 예, 그래야 여러분들 맞춤형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예,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목록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작성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대학별 모집 요강 특징을 확인하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사실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내신 비율도 어떤 학교는 비율이 없는 학교도 있고 그냥 공통되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 40%인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특징을 좀 파악해서 맞춤형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별 작년 내신 합격선 확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별로 그 내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작년 선배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고 어디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혹은 불합격했는지 요거를 좀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꼭 정보를 좀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학교의 선배와 나랑 비교해서 비슷할 거란 얘기죠, 내신이. 이 정도는 합격하는구나. 이 정도는 좀 어렵구나,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상담할 때 꼭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전공 관련 과목 성적 향상 계획 수립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전공 관련성에 대한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 수시평가에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공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들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의 관련 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참 마음이 좀 분주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또 입시 설명회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입시 설명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주연 선생님?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입시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나는 수시로 갈 거니까 수능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정말 잘못된 결론에 이르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EBS 아이사이트의 입시 정보에 있는 입시 설명회를 참고하셔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 지역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면 꼭 직접 가셔서 좋은 정보도 얻고 자극과 격려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탑재된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EBS 아이사이트,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 또 수험생 여러분들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지금 시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영역별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 김세식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EBS 수학 영역 김세식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냐고 수고 많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는 모의평가, 학력평가 이 모든 시험들 끝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그래요, 여러분들 해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올려주는 강의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뭔 잘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분석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시험에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도 덜 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꼭
꼭 약속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대표 유형 살펴보고 새로운 유형 살펴보면서 아, 그랬었지. 맞아. 내가 저런 게 좀 약해. 혹은 그래. 앞으로는 저런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 A형 대표 유형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A형, B형 공통 문항입니다. 100% 여태까지 출제율을 보이고 있죠. 그래요. 행렬 합답형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이 디귿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기역, 니은은 좀 쉬워요. 그래서 기역, 니은을 이용해서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 디귿이 항상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기역을 대부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용해서 니은도 대부분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이 디귿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 언제나 선생님한테 이런 말 하면 선생님 기역, 니은 알겠는데 디귿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약간의 요령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조건을 요 두 번째 조건에다 한번 대입해보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혹은 인수를 딱 정리해서 묶어봐서 약간 변형해 본 다음에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번 문제도 사실 그랬어요.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니은이 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수를 다 끌어내서 인수를 정리해보면 저 첫 번째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한 거예요. 앞으로 꼭 그런 참고사항들, 요령들을 익혀서 다음엔 꼭 맞아보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요. 이런 어떤 도형의 규칙성을 찾는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위권이라든지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훈련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푸는 시간이 좀 짧아요.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도 또 특징을 발견하는 요령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요령이 있을까? 한번 보세요. 접는다 그랬잖아요. 접는다. 접었어요. 그럼 요 선 하나 생기겠죠. 근데 접어진 상태에서 두 겹이 된 상태에서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장을 접으니까. 그렇죠. 겹쳐 있으니까 아, 첫 번째는 한 장이 되었는데 접었을 때 한 장을 접었을 때 이제 두 장이 되잖아요. 두 장인 상태에서 접으니까 이제 선이 4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1, 2, 4 이렇게 배율로 간다라는 거. 길이는 줄어들면서 처음에 요 길이 A1, D1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 C2, D2의 길이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A2, D2 길이나 뭐 C2, D2의 길이나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그 개수는 늘어나는. 그래서 요거 도형 가지고 했으면 좀 헷갈렸을 것이고, 아, 규칙을 찾는데 아, 2장이구나. 그 다음 접으면 요거 접으면 4장이 되는구나. 이런 규칙을 찾으면 좀 훨씬 여러분들 문제를 파악하는데, 규칙을 찾는데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규칙 찾기 잘 하세요. 자, 다음 B형. B형의 대표적인 문제로서 선생님은 요걸 잡아봤습니다. 뭐죠?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런 도형이나 그림, 그래프 이런 거 나오면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단서가 있다라는 역발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길이가 1이잖아요. OP의 길이가 1이다. 그런데 여기가 세타라고 주어 있으니까 아, 전 P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X좌표, Y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정사형을 배운 학생들은 또 아, 이거 정사형에서 OQ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OP를 정사형해서, 그렇죠? 그 OQ를 정사형해서 요 X축, Q의 X좌표, Y좌표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OQ를 정사형해서 Q의 X좌표, Y좌표를 찾는데 Y = X 위에 점이니까 X좌표, Y좌표가 같죠. 그래서 좌표 찾아서 중점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 B형,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오랜만에 나온 유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변화율 문제가, 넓이의 변화율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런 넓이의 문제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 발상이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P의 좌표도 찾아야 되고, 이 넓이를 분할해서 넓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고, 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야 되고, 세타하고 T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세타하고 T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것. 예, 여러분들 풀이에서는 직선의 방식을 찾아서 이렇게 했었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실 각과 길이의 관계를 찾는 사인 법칙 같은 것을 이용해서도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런 유형들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나왔다.
오랜만에 나왔다. 꼭 익혀둬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해 두기를 권합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 비형들 어려워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 키울 수 있고 6월 모의평에는 조금 더 가볍게 내공을 키워서 가볍게 풀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EBS 수학 영역 김세식이었습니다. 네, 수학 영역 대표적인 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험은요, 현재 나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한지 또 어떤 점을 채워나가야 되는지 전략을 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4월 학력평가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될지 주희연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제 남은 6월 모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연계 교재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어를 예로 들자면 사실 그 6월 모평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재들이 꽤 많습니다.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1, 인터넷 수능 2 이렇게 여러 권의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 연계 교재들을 완벽하게 다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연계 교재 진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왜곡된 방법으로 시험 범위를 다 공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만의 속도대로 제대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시험은 6월인데요. 이 6월 모의평가 항상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남궁희 선생님? 네, 정말 중요하죠. 6월 모의평가, 육모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근데 이제 6월 모의평가는요,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지금 오늘 우리 4월 합평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치러졌던 3월과 4월 합평과는 달라요. 첫 번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어느 기관입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직접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수능에 준하는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기관, 수능 출제기관이 직접 출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월, 4월 학평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EBS 교재 또 그리고 강의에서 70%를 연계 출제를 하는 게 처음 이제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연계 출제를 할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에요. 이제 특히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3월, 4월 학평 때는 재수생, N수생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6월 모평 때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6월에 들어오고요. 9월에 더 많이 들어오고요. 본수능 때 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N수생까지 응시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객관적인 어떤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준거가 되는 모집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학평 때보다는 수능에 가까운 자기의 위치가 드러나는 시험이다라는 점에서 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6월 모의평가 사실 전망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좀 더 잘하고 잘 시험을 좀 보고 싶은 게 학생들 마음일 텐데요. 그렇다면 좀 어떻게 출제될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김세식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그렇죠. 이게 시험을 잘 보면 사실 기분 좋아져서 더 공부하고 싶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험 잘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준비 요령을 몇 가지 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첫 번째 보면 출제 범위를 확인하라. 전 범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요. 우리 이제 9월 가면 전 범위, 10월 가면 전 범위예요. 알고 있죠? 4월에서도 여러분들 추가된 범위에서 문제 출제가 더 많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고. 그래서 출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방금 얘기한 추가된 단원의 문제를 집중 학습하라. 라는 말을 또 해주고 싶습니다. 예, 수학에서, 좀 뭐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얘기를 잘 많이 예를 들어야겠는데, 맞아요. 그 추가된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이번 뭐 4월 예를 들어도 29번 같은 문제, 1차 변환 문제가 B형입니다. 사실은 보통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잘. 근데 추가된 단원에서 간혹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출은 진리. 그렇죠. 과목별, 단원별 기출 문제를 확인하라. 라는 말을 또 해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기출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연계교재도 진리듯이 기출도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는 것과 안 풀어본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작년 6월 문제,
지난 뭐 3년 전 문제 이런 정도 문제 3년 전, 한 4년 전까지는 한 번씩은 좀 풀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그러나 뭐 안 되면 1년 전 것만이라도 한 번 1회 모의고사로만 해도 시간 지켜가면서 한번 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실전 연습을 통한 시간 분배 훈련을 해라. 왜 그러냐면 시간 안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뒤에 쉬운 문제 있었는데 아니 못 풀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어려운 문제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니까 뒤에 쉬운 문제, 단답형 문제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정된 점수가 나오려면 이런 요령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 시간 분배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고 100분 시간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공간에 가서 100분 동안 엄격하게 시간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 모의평가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달라질 겁니다. 네, 6월 모의평가 준비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영어 영역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혜연 선생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 강사 저는 주혜연입니다. 이제 저와는 4월 학평 영어 문항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했을 법한 고난도 문항을 중심으로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법성 판단에 해당하는 문항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빈출 어법 개념을 묻고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A번부터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괄호로 묶어놓은 부분들이 모두 전치사 구입니다. 그래서 핵심에 해당하는 명사가 결국은 the entire universe, 전체 우주가 되는 거니까 단수이잖아요. 그래서 동사 was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 B에 해당하는 것 잠깐 볼까요?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문제, 여러분 정말 수없이 많이 풀어봤던 그 개념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잠깐 해석을 해보면 ability to see what others didn't see,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능력. 그래서 벌써 해석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었고, 문법적으로 성분을 좀 따져보자면 what의 꾸밈을 받는 말, 즉 선행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뒤에 뭔가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한 불완전한 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what이다라는 건 아마 쉽게 찾아주셨을 겁니다. 자, C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괄호로 묶은 부분 밖에 부분이 바로 동사가 되는데 동사 is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앞에 부분은 주어였다라는 겁니다. 주어 자리에 동사가 올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 investing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3점이 배점되어 있긴 하지만 빈출 개념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난하게 잘 풀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빈칸 추론 3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 문제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글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앞부분에 일반 진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빈칸이 위치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세 토막의 글이 모두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만 캐치하시면 됐었다고요. 자, 일단은 이 첫 부분에 해당하는 걸 한번 볼까요? Our habits follow our intentions 라고 해서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도를 따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습관이 의도를 따른다? 그렇죠. 의도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형성이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의 다음 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r intention and habit to be completely reversed 라고 해서 그런데 이 의도와 습관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순서는 뭐였어요? 의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습관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습관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의도가 따라붙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조금 어려워요. 자, 뒤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요. How the habit started in the first place. 어떻게 해서 이 습관이 처음에 시작되었느냐. 이것은 a complete accident. 순전히 뭐래요? 우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We can then work out our intentions.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의도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 그 사례로는 어떤 게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산책을 시작할 때 사실은 그냥 우연이었죠. 그 길을 가게 된 게.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요. 아, 왜 그 길로 산책을 하십니까? 이미 습관이 형성된 상태에서 제가 거기다 의도,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 거기 뭐 연못에 오리도 있는데 사람들이 오리에 이렇게 밥을 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자, 습관이 먼저 형성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의도를 붙인 것이죠.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마지막 빈칸 후반부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었다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잠깐 볼까요? I end up inferring intention from what was essentially just chance. 처음에는 그저 본질적으로 우연이었던 것, 그것으로부터 제가 의도라는 것을 이렇게 추론해낸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전반부에 있던 그 어려운 말이 어떻게 사례를 통해 쉽게 표현이 되고 다시 빈칸을 통해 반복이 되는지 전형적인 빈칸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순서 문제,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 시험 시간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주어진 단락이었었죠. 그래서 보시면 permission marketing이라고 해서 그 허락 마케팅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permission marketing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를 테니까 당연히 쉽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the customer has given his or her consent니까 그 고객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To receive marketing messages. 자기가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내 허락을 받고서 나에게 마케팅을 하는 것, 그게 permission marketing이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B단락이 바로 뒤에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B단락 처음에 보시면 more receptive라고 했어요. 더 잘 받아들인다 그랬죠. 자, 근데 더 잘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Because the messages are anticipated.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제가 동의했으니까 저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B단락 후반부에 봤더니 그런데요, permission marketing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nterruption marketing이라고 해서 끼어들기 마케팅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단락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끼어들기 마케팅이라는 게 뭔지 당연히 우리에게 개념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이 C단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끼어들기 마케팅이라는 건 when the customer receives unrequested,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은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A단락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여겨지는 겁니까? In negative terms, 부정적인 그런 용어로서 이렇게 일컬어진다. 뭐 내용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항들 여러분 어떤 점이 약했었는지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영어 영역까지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EBS에서는요, EBS I와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학력평가, 모의평가 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데 이걸 잘 활용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죠?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달 말이었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6 수능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나요? 전체적으로 남궁민 선생님. 네, 세부적인 뭐 시행 일자나 절차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작년 수능의 기조를 그대로 출제 방향이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유지되는 것 중에는 또 두 번째로 EBS 연계율 역시 70%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영어 영역에서 지문을 연계하는 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주혜연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제 과목 국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16 수능이 과연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그 구성, 유형, 또 난도 뭐 거의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보통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AB형 나뉘는 그 시험의 마지막이니만큼 AB형의 난도 차이 같은 게 확실히 여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대비 전략을 짜야 될 텐데 한마디로 국어 공부의 수능 대비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냐고요?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하고 기출을 병행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뭐 시기 자체가 그렇죠. 연계 교재가 공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EBS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념과 기출 문제 풀이가 함께 병행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학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좀 난이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되던데요. 예, 2016학년도 수학 영역 수능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느냐면요. A형은
비슷하게 분명히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B형은 작년에 1등급 컷이 100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고난도 문제 한두 개는 분명히 포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작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16 학년도 수능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수학에 대한 학습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래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첫 번째, 개념을 점검하자. 두 번째, 기출로 확립하자. 세 번째, 연계 교재로 강화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래요. 세 개의 단어가 여러분들 떠오르죠. 개념, 기출, 연계 교재. 이겁니다. 이게 진리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선생님은 역시나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 개념이 나머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출까지도. 여러분 정말로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개념과 기출을 본 후에 연계 교재로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학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영어 참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영어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혜연 선생님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 발표된 수능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입학 그리고 사실 확인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EBS의 지문을 그대로 연기하는 대신에 주제나 소재가 유사한 다른 지문, 쉬운 지문을 대체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대입학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높지 않았던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질에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사실 확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작년, 재작년에도 도표 문제라든지 실용문 문제 같은 경우에 해당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되 그 자료를 묘사하는 표현은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이미 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이라든지 요약문 완성, 순서 문제에 있어서 연계교재가 갖는 그 중요성은 여전히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남은 기간 대비 전략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뭔가 방향을 확 틀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연계교재 공부라는 이 큰 틀 안에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기본을 다져 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적, 결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3 4월 학력평가 심층 분석과 학습 전략으로 전해드린 EBS 스타 강사 특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남국민 선생님, 김세식 선생님, 주혜연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 곁엔 늘 EBS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